안녕하세요. 착한경제연구소의 카이조입니다. 오늘의 이슈로 저는 화폐 개혁을 꼽아봤습니다. 화폐 개혁이라고 하면은 뭔가 느낌이 오시죠? 하지만 리디너미네이션이다 라고 말하면은 뭔 소리지 싶죠? 그러니까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단위를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검토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고 리디너미네이션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개념부터 장단점과 그 이후에 왜 이런 종목들이 이슈를 받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리디너미네이션이다 라고 하는 거는 디너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통화 금액 단위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액면가죠, 액면가. 액면가가 될 거고요. 리는 다시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 금액의 단위를 다시 조정하겠다라는 뜻으로 리디너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화폐 개혁이라는 뜻이 이 리디너미네이션과 동일한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개혁이다라는 뜻을 이제 통화 금액의 단위를 변경함으로써 우리가 개혁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화폐 개혁이다라 말을 하면은 이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도 쉽게 말하면 무방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해서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만 동일한 비율로 바꾸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한 250만 원 정도 하던 삼성 주식이 현재는 약 4에서 5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그 당시에 50대 1로 액면 분할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금액은 250만 원 정도의 가치가 5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보유량은 그만큼 늘어난 거죠. 50배만큼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변함이 없지만 실제로 내가 거래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좀 쉽죠? 왜? 250만 원보다는 5만 원이 좀 저렴해 보이니까. 자, 이러한 이유들로 실은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이슈들을 결부지어 설명드릴 겁니다. 이 목적이 정확히 뭐냐를 말씀드릴게요. 화폐 개혁의 목적이 뭐냐?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단순하게 이거예요. 이 1,000원짜리에서 0을 하나 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하나 뺀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목적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목적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제 계산상에서 또는 어떤 회계 장부상에서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볼 수 있겠네요. 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제 규모 확대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언급드릴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자국의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통화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볼 건데요. 자, 리디너미네이션 같은 거 장점을 언급한다면 지금처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하 경제의 양성화다라고 볼 수 있는 지하 경제 양성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좀 좋게 말하면은 현금성, 즉 장롱송에 넣어둔 현금을 내가 다시 시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지? 쉽겠지만 실제로 내 카드로 계산을 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금액이 아니라 뭐 좀 부정적인 의미로 뭐 비자금이 있다고 합시다. 자, 비자금이 한 100억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금액을 내가 은행에 넣어놓지 않는다면, 만약 은행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은행에 있다면 자동으로 우리가 오케이 가치를 이만큼 줄여줄게 라고 해서 그만큼의 가치는 유지하되 액면가만 줄여줄게 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현재 쌓아두고 있는 어떤 금액 같은 경우를 내놨을 때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될 겁니다. 내가 이거를 신고를 해서 세금을 물고 이거에 출처를 밝히고 등등등 고민하겠죠. 자, 이렇게 지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이것이 양성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화폐의 대외적인 위상화. 말씀드렸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뭐 다른 동남아나 어떠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화폐 가치가 낮은 나라에 간다라고 한다면 느낄 겁니다. 내가 단순하게 1,000원짜리 한 장이었는데 굉장히 큰 단위의 돈을 받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뭐야 이거 좀 체감이 안 되죠? 갑자기 바나나를 샀는데 또는 사과를 샀는데 어떤 물건을 샀는데 우리나라 돈을 1,000원이 됐는데 거기서는 갑자기 몇만 뭘 썼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느낌상으로는 좀 가늠이 안 되죠.
자,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1달러가 1,000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이 봤을 때 자, 1,000달러 갖고 와서 환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단위로는 거의 100만 원 환전해 주게 되겠죠? 그 느낌상 어떻습니까? 느낌상으로는 어떻게 1,000이 100만이 되지? 물론 똑같은 가치겠지만 그런 느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격차를 우리가 벌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장점이 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언급드린 대로 이겁니다. 뭐 재무제표를 꾸밀 때 장부에 이제 기장이 간편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신다면 한 번쯤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보셨을 건데 그 단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단위들이죠.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어떤 뭐 단순하게 몇 단위가 아니라 뭐 크게는 몇 천억, 몇 조, 몇십 조까지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를 꾸미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커피숍에 간다고 했을 때 뭐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커피숍들에서는 뭐 아메리카노 한 잔에 4,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4,000원 쓰지 않고 4.1, 4.0 이렇게 쓰죠. 무슨 말이냐면은 단위를 제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실은 마트나 뭐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우리가 지금 평소에 10원짜리를 들고 가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잘 안 쓰는 단위가 된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중요한 이슈고요. 자, 네 번째로는 경기 부양책이 있습니다. 이 경기 부양은 이런 겁니다. 뭐 인플레의 심리가 증대한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아파트 한 채가 1억 이내가 아니라 이제는 1,000만 원 이내. 물론 같은 가치겠지만 체감상으로는 1,000만 원 좀 싸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내가 지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뭐 느낌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갖고 올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화폐의 보안성 강화가 있겠죠. 우리가 조금 더 책임져야 될 단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가 조금 더 통화될 때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성을 좀 더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장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왜 안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단점으로는 이런 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물 투기나 자금이 유출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지 않은 어떤 지하 경제에 있는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단위 같은 경우가 현금을 실물로 바꿔서 또는 투자하는 투기 성향이 증가할 수 있는 거가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해외로 유출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부양된다는 거에 약간 반대되는 효과죠. 바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화폐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먹는 김밥이 2,000원짜리가 200원이 돼야 되는데 200원 아니고 한 220원, 50원 이렇게 약간의 상승이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조정됐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250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2,500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체감상으로 낮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변환했을 때 실질 가치로 놓고 봤다면은 이미 증가된 금액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예금을 하는 사람들 또는 뭐 퇴직을 한 이후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정 금액을 나라로부터 받게 돼 있어요. 나는 다음 달에 내년에 얼마를 받게 될 거야. 하지만 갑자기 이런 효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했어요. 근데 같은 가치가 있었는데 상승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현재 받는 돈으로는 조금 더 버겁게 생활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짜놓은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단점으로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화폐가 쉽게 하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화폐를 찍어내는 돈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 화폐를 교환하기 위한 ATM 같은 경우도 교체가 필요할 거고요. 그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이런 발생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이런 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 또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면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화폐 개혁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검토와 또는 그 언지를 주죠. 언제 화폐 개혁을 할 거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대비할 시간을 준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대비를 누가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되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돈을 혜택하기 위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과연 화폐 개혁을 할 때 누구를 위한 목적이 되는지는 분명히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일이 될지는 판단하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것들이 물론 이러한 국가 전체의 면에서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지금 오늘 언급드릴 주식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과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경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1차 통화개혁과 2차 통화개혁은 실은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언급을 잠깐 드리면 1차 통화개혁 같은 경우는 53년도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인플레이션 수습을 하고 이 당시에 유엔군의 대여금 상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100원을 1환으로 바꾼 겁니다. 원을 환으로 바꾸면서 그 다음에 또 단위도 바꿨죠. 100원을 1환으로 절하했죠. 자,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말씀드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조치가 있었지만 실제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두 번째 통화개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이제 이루어졌고 단위 같은 경우는 10환을 1원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지금 쓰는 원이라는 단위 이때 나온 건데요. 이때는 10대 1 절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뒤로 이루어진 원 단위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당시보다 지금의 해외 수출액 규모라든가 GDP를 본다면 성장률이 벌써 몇천 배가 넘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몇천 배만큼 지난 동안 우리는 같은 애 썼기 때문에 벌써 단위가 그 당시로는 100원, 1000원에서 됐던 단위가 지금은 100원, 1000원이면 굉장히 낮은 단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어느 시기엔가는 당연히 화폐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장단점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결정하시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릴 건데요. 인터넷 쳐보시면은 베네수엘라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한때는 세계 경제 5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국가였죠. 하지만 지금은 뉴스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즉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제 볼리바르라는 화폐가 지금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당근을 이만큼을 사기 위해서는 뒤에 보시는 만큼의 지폐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말도 합니다. 돈으로 차라리 기념품 만들어서 팔겠다, 또는 어떤 돈을 갖다가 휴지를 쓰겠다, 땔감으로 쓰겠다 등등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자, 그만큼 굉장히 베네수엘라 상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를 약 10만 대 1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볼리바르를 1볼리바르로 조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새 통화에는 암호화폐로 우리가 거래가 되고 있는 페트로라는 단위 연동을 시켜가지고 1페트로를 3,600 볼리바르의 가치랑 같게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런 국가 차원에서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를 연동해 쓰는 거는 베네수엘라가 최초일 건데요. 자, 하지만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이제는 좀 이러한 개념적인 차원을 떠나서 한번 주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투자하는 주식 종목 중에 만약에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연결되어 있는 주식이 있다면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얻었을 겁니다. 작년 2018년도 9월에도 이 화폐 개혁에 대한 이슈가 언급이 되면서 떴던 종목들이 이번에도 상승을 했죠. 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물론 장 초반에는 조금 더 상승을 많이 했지만 장 후반에 좀 밀렸죠. 하지만 이제 마감하기 전까지는 15% 이상을 찍으면서 실은 마감을 했고요. 한네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KCT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승한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청호컴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호컴넷 같은 경우는 실은 작년에 화폐 개혁,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가장 많이 지금 증가했던 요 9월 요 시기에 이제 화폐 개혁을 한다라는 이슈만으로 엄청나게 큰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건 항상 이거예요.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와 그 다음에 어떠한 재무가 꾸며지지 않고 이런 이슈로 컸던 종목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타로 어떠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도움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을 아셔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KCS나 로지시스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분류되어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희 블로그 보신다면 아마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한다, 화폐 개혁을 한다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굉장히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성장을 많이 했지만 그거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화폐 개혁을 한다면 분명히 큰 진통이 있을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른 분명히 파급된 효과가 쭉 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이런 이슈만 갖다가 뜨는 종목들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화폐 개혁을 통해서 1차, 2차, 3차적으로 확산돼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업을 하나를 볼 때 이 기업이 지금 이 테마에서 올랐네, 떨어졌네를 보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 외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 찾아봐야 또는 살펴봐야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들과 그 다음에 그것들의 등락률을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확실한 투자가 되겠죠. 여러분께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저에게 따로 메일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신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보는 관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테마가 떴을 때 그 기업은 이거네 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에 따라서 영향을 1차로 받는 기업이 있고 2차, 3차 받는 기업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테마가 아니라 이거에 바로 이어져 올 수 있는 후속 테마가 뭘까? 미리 알고 들어간다면 좋은 테마에 진입이 되겠죠. 하지만 물론 기본적인 건 뭡니까? 기본적인 분석과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큼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당연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팩터를 참고하시고 난 이후에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착한경제연구소의 카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